창고로 옮겨. 넌 조용히 아이만 낳으면 돼. 회사 일은 쓸모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한서연은 무너져가던 강원그룹을 남편 강태준과 함께 일으켜 세웠지만 그 공로를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남기지 않았다. 임신 8개월째 태준은 옛 연인 유채린을 저택으로 들이기 위해 아내의 짐을 뒤편 창고 건물로 옮기라고 명령한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5해의 결혼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태준은 아직 모른다. 자신이 하찮게 여긴 아내가 떠나는 순간 강원을 지탱하던 가장 오래된 자금의 주인도 함께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창고로 옮겨. 넌 조용히 아이만 낳으면 돼. 회사 일은 쓸모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할 테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너무도 평온해서 오히려 잔인했다. 한서연은 현관홀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옷과 책, 임산부용 쿠션이 하나씩 상자에 담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배는 어느새 코트로도 감출 수 없을 만큼 불러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배 위에 올리며 물었다. 당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고 말하는 거야. 태준은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뒤쪽 별채, 창고로 쓰던 곳은 이미 수리했어. 서연이 낮게 웃었다. 창고를 수리하면 침실이 돼 며칠 뿐이야. 그 며칠 동안 유채린 씨는 어디에서 자는데. 그제야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채린이는 중요한 파트너야. 이번 계약이 얼마나 큰지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당신 아내가 나가야 해.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내가 임신 8개월인 채로 내 방에서 쫓겨나는데 감정적이면 안 되는 거야. 태준은 짜증을 삼키듯 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지금은 회사가 먼저야.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해 동안 자신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회사가 먼저야. 그래서 신혼여행도 미뤘고 유산 직전까지 갔던 첫 임신 때에도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 자료를 정리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은 처음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들렸다. 회사가 먼저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네 자리는 없다는 선언처럼. 집사 김 여사는 상자를 들고도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사모님, 제가 회장님께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별채는 난방을 손봤다고는 하지만 계단도 있고 화장실도 좁아서 몸이 불편하실 텐데요. 태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김 여사님, 제가 결정했습니다. 서연은 오히려 집사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옮겨주세요. 태준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는지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다고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내가 조용히 없어지는 거잖아. 오늘은 그렇게 해줄게. 순간 태준의 표정에 아주 짧은 불편함이 스쳤지만 그는 곧 무심한 얼굴로 돌아갔다. 쓸데없는 의미 붙이지 마. 계약 끝나면 다시 들어오면 돼. 내 방에 당연하지. 그때도 내 방일까? 서연의 질문에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넥타이를 고쳐 매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 저녁 유채린이 도착하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말만 비서에게 남겼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몇 달 전부터 태준의 귀가가 늦어지고 채린의 이름이 회의 자료보다 사적인 메시지에서 더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었다. 사업 때문에 가까워졌을 뿐이라고. 남편이 아무리 변했어도 적어도 아이를 품은 자신을 이런 식으로 내몰지는 않을 거라고. 그 마지막 믿음이 방금 현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다. 뒤편 별채는 태준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낡은 창고는 아니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작은 침대를 넣었으며 전기 난방도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문을 여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은 성인 한 사람이 겨우 상체를 내밀 수 있을 만큼 작았다. 무엇보다 본체의 정원이 너무 잘 보였다. 자신이 쫓겨난 집을 매일 바라보게 만드는 위치였다.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허리를 받쳤다. 아이가 안에서 움직였다. 미안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아버지를 선택한 것인지, 엄마가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깨진 가정을 안겨주게 된 것인지. 잠시 뒤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강원그룹 재무담당 상무 정민석의 이름이 떴다. 서연은 받지 않으려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상무님. 정민석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아까 보내주신 현금 흐름 수정안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 쪽에서 다음 분기 차입 규모를 더 늘리라는 지시가 왔는데요. 서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얼마나요? 금액을 들은 순간 그녀의 손끝이 굳었다. 예상보다 훨씬 컸다. 그 규모면 신규 매장 2곳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 회장 측 유통망에 맞추려면 선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게 회장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제가 작성한 기존 자금 계획서는 더 이상 공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개인 계정에 연결된 투자 자료 접근 권한도 전부 정리해 주세요. 정 상무가 놀랐다. 그런도 사모님, 오늘 안으로요. 해가 지자 본체에는 불이 하나둘 켜졌다. 서연은 별채의 좁은 창가에 서 있었다. 검은 세단 3대가 정문을 통과했고 가장 앞 차량에서 유채린이 내렸다. 짙은 크림색 코트에 검은 구두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 하나뿐이었다. 여행객처럼 짐을 가져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미 자기 물건이 안에 있다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태주는 직접 계단을 내려와 그녀를 맞았다. 멀리 떨어져 있어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채린이 웃으며 태준의 팔을 가볍게 잡는 모습은 선명했다.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초췌하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멀쩡해서 낯설었다. 잠시 뒤 2 사람이 본체 2층으로 올라갔다. 태준이 먼저 침실 문을 열었다. 바로 어제까지 서연이 사용하던 방이었다. 채리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태준에게 무언가 말했다. 그는 짧게 웃었다. 그리고 둘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 순간 서연 안에서 무언가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끝났다. 분노도 질투도 아니었다. 5해 동안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썼던 결혼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수년 동안 그녀가 정리해온 투자 파일과 계약 검토 자료가 있었다. 강원이 첫 대형 매장을 열기 전에 마련한 자금 조달 구조 부채를 재조정한 기록 채권자들과 합의했던 조건들까지. 서연은 오래된 폴더 하나에서 손을 멈췄다. 제목은 단순했다. 제2차 자금 조달 계약. 그녀는 한참 바라보다 화면을 닫았다. 다음 날 오전 7시 서연은 태준보다 먼저 본체 현관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짐은 작은 여행, 가방 2개뿐이었다. 김 여사가 울먹이며 따라 나왔다. 사모님, 정말 그냥 가시려고요. 회장님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으셨는데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얼굴 보면 제가 또 설명하려고 할 것 같아서요. 어디로 가십니까? 당분간 친정에서 마련해둔 집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여사가 서연의 손을 붙잡았다. 적어도 아기 낳으실 때까지는 여기 계시는 게. 김 여사님, 어젯밤에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리가 없어졌다는 걸 알아버리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녀가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본체 문이 열렸다. 운동복 차림에 태준이 계단 위에 섰다. 어디가 서연은 돌아보았다. 당신이 원했던 곳. 무슨 소리야. 당신 인생 밖.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또 시작이네. 며칠만 참으라고 했잖아. 서연은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계단 아래 탁자 위에 놓았다. 참을 일 없어. 서류 읽어봐. 뭔데? 이혼 신청 준비 서류. 이번에는 태준이 정말로 말을 잃었다. 그러나 놀란 것도 잠시였다. 태준은 봉투를 집어들고
피식 웃었다. 당신 진짜 이걸로 날 겁주려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애 때문에 예민한 건 이해해. 그런데 채린이랑 나는 사업 때문에 만나는 거야. 이번 계약이 끝나면 당신도 왜 내가 그랬는지 알게 될 거고. 사업 때문에 내 침실에서 자선을 넘는 말 하지 마. 선을 넘은 사람이 나야.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태주는 주변에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이를 악물며 가까이 내려왔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내가 붙잡으면 당신이 또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겠지. 그 말에 서연은 잠깐 그를 바라보았다. 5해 전 강원의 주거래은행이 추가 대출을 거절했을 때 술에 취해 밤새 잠들지 못했던 남자. 자신이 투자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자금을 연결해 준 뒤에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협상력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서연은 그 믿음을 깨뜨린 적이 없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맞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어. 태준의 입가에 승리한 듯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다음 말의 표정이 멈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말 그렇게 살아봐. 서연이 떠난 지 2시간 뒤 태준은 강원 본사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를 불렀다. 한서연이 어제 회사 자료에 손댄 거 있어. 비서 이도현은 태블릿을 확인했다. 손댔다기보다 개인 계정과 연결된 일부 투자 자료 공유 권한을 종료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종료했다고? 네, 사모님 개인 자문 계정으로 관리되던 자료들입니다. 재무팀에서 복사본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이전 구조조정 당시 외부 투자자 관련 기록 몇 건은 접근 권한이 사모님 측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준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 자료를 왜 걔가 독점해? 이도현은 잠시 머뭇거렸다. 당시 사모님께서 직접 협상을 진행하셨던 계약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협상. 태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재무팀이 했지. 서연이는 자료 좀 정리해 준 것뿐이야. 이도현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때 책상 위 내부 문서 목록 중 오래된 항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2차 전환사채 계약 관련 권리 검토 요청. 태준은 화면을 한번 훑고 손가락으로 넘겨버렸다. 이런 옛날 건 왜 올라와 있어? 법무팀에서 계약 당사자 정보갱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미 몇 년 전 돈 받은 건데 뭘 갱신해. 나중에 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바로 그 문서가 몇 년 뒤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자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서연은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출근 차량들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 서류에만 머물렀다. 오랜 인연이 있는 변호사 윤지호가 이혼 관련 초안을 넘기다가 한숨을 쉬었다. 재산 분할 문제는 나중에 조정하더라도 출산 전이니까 무리해서 절차를 밀어붙일 필요는 없어. 몸부터 생각해. 이런 조장, 공종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은 서두르지 않을게요. 대신 회사와 제 개인 자산의 연결부터 끊어주세요. 태준 씨가 접근할 수 있는 투자 계정 말이지. 네. 그리고 강원에 들어간 초기 자금 자료도 다시 보고 싶어요. 지호의 손이 멈췄다. 어느 쪽.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버지 재단에서 직접 집행한 대여금 말고 당시 펀드가 인수했던 전환사채요. 지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걸 지금 확인하려는 이유가 있어? 아직은 없어요. 서연아, 그 계약에는 단순 상환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몇 개 있었어. 기억하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직접 만든 구조였다. 당시 강원은 당장 현금이 필요했지만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투자자에게 미래가치 일부를 열어주는 대신 당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태준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서연이 말했다. 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3번째 울림이 지나서야 받았다.
왜? 태주는 그녀의 짧은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잠시 침묵했다. 변호사까지 만났다며? 빠르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알아도 상관없어. 서연아, 적당히 해. 당신 지금 감정 때문에 회사까지 건드리고 있어. 서연은 창밖의 서울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가 회사를 건드렸어. 재무자료 접근 막았잖아. 내 개인 권한을 정리했어. 그게 그거지. 아니, 이제부터는 구분할 거야. 태준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이 회사에서 뭘 했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 그 순간 서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 내가 뭘 했는지 당신은 모르지. 내가 왜 몰라. 강원은 내가 키웠어. 응, 당신은 그렇게 믿고 살았지. 무슨 뜻이야?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아무 뜻 없어. 아직은.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테이블 위에는 조금 전 변호사가 보내온 오래된 계약서 사본이 펼쳐져 있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강태준의 서명이 선명했다. 그 아래 작은 조항 하나에 서연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당시에는 남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만든 권리였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사용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랑이 끝났다면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있던 책임들도 이제 다시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는 채린이 서연이 사용하던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 침실로 들어온 태준에게 물었다. 정말 이혼한다고 했어. 태준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던졌다. 겁주는 거야. 애 낳을 때 되면 생각 바뀔 거야. 채리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런데 서연 씨가 회사 쪽 일까지 정리한다면서 태준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원래 숫자 보는 걸 좋아했어. 내가 바쁠 때 자료 정리 좀 해준 걸 가지고 자기 역할이 대단했던 것처럼 착각하나 봐. 채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척 물었다. 예전에 회사 어려울 때 들어온 투자금도 서연 씨가 연결했다는 얘기 있던데.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 그냥 들었어. 투자자는 내가 설득했어. 그렇구나. 채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잠시 후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럼 강원 소유로 된 성수동 부지랑 물류센터는 담보 설정 자유롭지? 태준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서연보다 훨씬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처럼 느꼈다. 당연하지. 왜 채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아버지 쪽이랑 제대로 손잡으려면 자산 구조부터 알아야 하니까. 창문 밖 몇 시간 전까지 서연이 머물던 별채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태준은 그 어둠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이 내보낸 것은 상처받은 아내 한 사람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강원을 둘러싼 오래된 계약과 권리,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숫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가 강태준에게 정식으로 전달된 것은 사흘 뒤였다. 그는 강원그룹 본사 27층 집무실에서 마지막 장까지 읽지도 않은 채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맞은편에 앉은 법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서연 씨 측에서는 재산 문제와 양육 관련 사항을 분리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와 관련된 지분이나 투자 계약은 별도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태준은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냉소했다. 지분계가 무슨 지분이 있다고? 법무실장은 즉답하지 못했다. 태준이 그 침묵을 불쾌하게 바라보자 그는 말을 골랐다. 직접 보유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과거 강원에 투자한 외부 펀드들과 한서연 씨가 연결돼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확인 중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연결돼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당시 자금 조달 과정에서 한서연 씨가 실무 협의를 많이 맡았던 것 같습니다. 태준은 피식 웃었다. 또 그 얘기군. 협의 몇 번 했다고. 회사를 자기가 키운 줄 아는 모양이지. 그는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빠르게 서명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먼저 끝낼 수 있다는 듯이 최대한 빨리 정리해 채린이 아버지 쪽과 계약 발표하기 전에 개인적인 잡음은 없애고 싶으니까. 법무실장이 나간 뒤 태주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속이 답답했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라고 인정하는 대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이를 낳으면 서연도 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돈과 집 안정된 생활이 필요해지면 결국 먼저 연락해 올 거라고. 그 시각 서연은 강남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강원의 최근 3년 자금 흐름표를 다시 보고 있었다. 임신한 몸으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걱정한 윤지호가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이혼 준비하러 온 사람이 왜 남편 회사 재무제표를 더 열심히 보고 있어? 서연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남편 회사 아니야.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수천 명이 월급 받는 회사야. 그래도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 서연은 화면 한쪽을 확대했다. 신규 매장 계약금, 해외 유통망 진입을 위한 마케팅비 물류센터, 증설 브랜드 인수 검토비가 짧은 기간 안에 몰려 있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빨라.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가정 하나에 현금을 다 걸고 있어. 유채린 쪽 계약이 조금만 늦어져도 문제가 생겨. 지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태준 씨에게 경고할 생각이야. 서연은 한참 후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대답은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이라도 전화를 걸어 위험을 설명했을 것이다. 그가 화를 내더라도 숫자를 다시 보여주고 은행을 만나고 투자자를 찾아가며 결국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서연은 처음으로 태준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회사 전체가 그 대가를 함께 치르는 것은 막고 싶었다. 그녀는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개인을 구해주는 건 끝났어. 대신 회사가 무너지는 건 막을 거야. 지호는 오래된 투자 계약서 여러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중 가장 두꺼운 파일에는 강원이 자금난으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거절당했던 시절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당시 서연은 자신의 아버지 한명재가 세운 사모투자사의 이름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 태준이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여러 투자조합 가운데 하나가 강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구조를 짰고 추가로 필요한 운영자금은 별도의 대여금 형태로 공급했다. 지호가 계약서 중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전환 가능 기간은 아직 남아있어. 당시 기업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전환가 조건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에게 유리해. 서연은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전부 전환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어. 지호가 계산표를 밀어주었다. 그것만으로 지배권을 얻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꽤 큰 덩어리는 돼.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온 소액주주 지분까지 합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회사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강원을 빼앗는 순간 자신도 태준처럼 감정 때문에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화면에 다시 띄운 현금 흐름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피해는 가장 먼저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며칠 후 여의도의 한 작은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서연은 강원 초기 주주였던 오성우 전 부사장을 만났다. 오성우는 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1년 전 경영 일선에서 밀려났다. 그는 서연 앞에 앉자마자 씁쓸하게 말했다. 한서연 씨가 나를 먼저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린 건 죄송해요. 죄송할 건 없죠. 강태준 회장이 나한테 했던 일에 비하면. 서연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과의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찾아뵌 건 아닙니다. 지금 강원의 확장 계획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오성우는 그녀를 한동안 살폈다. 당신 정말 이혼한 사람 맞습니까? 보통 이럴 때는
남편 욕부터 하지 않나. 그 사람 욕한다고 회사 현금이 늘어나진 않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오성우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오래된 주주 몇 명이 태준의 확장 전략에 반대했지만 모두 무시당했고 일부는 보유 지분을 정리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이는 자기 아버지 때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멈추는 걸 패배라고 생각하지. 누가 위험하다고 말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이고.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저렸다. 너무 잘 아는 모습이었다. 자신도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늘 태준의 자존심을 먼저 살폈다. 오성우가 낮게 물었다. 그 집은 살 생각입니까? 서연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가격부터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려는 이유도요. 서연은 무리하게 시장에서 지분을 쓸어 담지 않았다. 눈에 띄게 움직이는 순간 태준 측이 방어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투자팀에게 매도 의사가 이미 확인된 소액주주와 장기 보유에 지친 투자자들만 접촉하도록 했다. 단기 차익을 위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곳은 제외했고 자신의 이름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한명재 회장은 딸의 결정을 듣고 처음에는 긴 침묵으로 반응했다. 네가 원하면 아버지가 더 빨리 끝낼 방법도 있다.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태준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왜 참아야 하지. 아버지가 돈을 던져서 강원을 가져오면 결국 태준이 말이 맞아져요. 저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친정 힘으로 남편 회사를 뺏은 사람이 될 거예요. 명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당한 일이 있는데. 서연은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저한테 중요해요. 이번에는 내가 한 선택이 내 이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다만 펀드가 가진 권리를 서연이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태준에게 자신의 역할을 숨겼는지 선명하게 이해했다. 사랑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마저 감춰주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태준은 채린과 함께 새로운 유통계약을 밀어붙이는데 정신이 없었다. 채린은 회의실에서 예상 매출 그래프를 띄워놓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우리 쪽 프리미엄 매장만 들어가도 브랜드 가치가 확 달라질 거야. 강원은 지금 공격적으로 가야 해. 재무 담당 정민석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매장을 늘리면 현금 부담이 큽니다. 유통계약의 실제 매출 반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태준은 곧바로 표정을 굳혔다. 그래서 투자를 하자는 거잖아.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 상무님은 너무 보수적이세요. 기업이 언제까지 안전한 길만 갈 수 있나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민석을 구식 경영진으로 몰아가는데 충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채린은 태준과 단둘이 남자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성수부지 가치가 생각보다 높더라. 물류센터까지 같이 담보로 잡으면 자금 조달 훨씬 쉬울 것 같아.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벌써 그것까지 봤어. 당신 회사니까 제대로 도와주고 싶은 거지. 채린은 그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 태준아, 이제는 네가 누구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 듣지 말고 내 힘으로 더 크게 만들어. 그래야 아무도 널 우습게 못 봐.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태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그는 망설이던 담보 확대 안에 결국 승인 표시를 했다. 그날 저녁 정민석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결국 그는 서연에게 연락했다. 사모님,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서연은 그 호칭을 듣고 잠시 웃었다. 이제 사모님 아니에요. 그냥 한서연이라고 부르세요. 습관이 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정민석은 잠깐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수부지와 물류센터 일부를 추가 담보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목적은요,
신규 유통망 진입 비용과 해외 브랜드 인수자금입니다. 동시에 서연은 창가로 걸어갔다. 정상무님, 저한테 내부 자료를 넘기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료를 넘기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틀린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십니다. 서연은 한참 침묵했다. 예전이라면 그 즉시 태준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정상무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회사 안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남기세요. 회의록에도요. 나중에 누가 무엇을 경고했는지는 기록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전환사채 권리 검토를 정식으로 시작하자는 짧은 문장이었다. 그것은 아직 전쟁 선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진 수단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서연과 태주는 이혼 조정 문제로 같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서연의 배는 더 무거워져 있었고 태주는 그녀가 생각보다 차분한 모습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사이 낮게 물었다. 진짜 끝까지 할 생각이야.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당신이 빨리 끝내고 싶다면서 내가 붙잡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회사까지 들쑤시는 건 유치하지 않아.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뭘 들쑤셨는데. 옛날 주주들 만나고 다닌다며. 이번에는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예상보다 빨리 들어갔다. 주주를 만나는 게 불법이야. 당신이 강원 주주도 아니면서 왜 만나?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서연아, 나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면 다른 걸로 해. 애 데리고 나 협박하든 돈을 더 요구하든 회사는 건드리지 마.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싸늘하게 굳었다. 다시는 아이를 그런 식으로 입에 올리지 마. 복, 오던네, 우, 포, 우, 포. 나는 당신한테 아이를 믿기로 돈을 요구할 생각도 없고 회사와 아이를 엮을 생각도 없어. 그런데 당신은 벌써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결정했네. 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서류에 서명한 뒤 펜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여전히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누군가 움직이면 이유는 항상 당신이어야 하지. 내가 회사를 보는 이유도, 이혼하는 이유도, 아이를 지키는 이유도 결국 당신 때문이라고 믿잖아.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착각하지 마. 이제부터 내 결정의 중심에는 당신이 없어. 회의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복도 끝 의자에 잠시 앉았다. 배 안에서 아이가 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금 전 태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 5해를 사랑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타인처럼 만드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를 미워하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고 어린 시절 그가 낡은 공장 앞에서 언젠가 이 회사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하던 모습도 기억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태주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실패를 두려워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서연은 그 두려움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대신 감싸주었다. 지호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괜찮아.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안 괜찮아. 잠시 후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덧붙였다. 그래도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것이면 충분했다. 아프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아픈 채로도 다시는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투자팀에서 첫 보고서가 도착했다. 오래된 개인 주주 3명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의사를 밝혔고 오성우를 포함한 창업 초기 주주 일부는 직접 지분을 팔지는 않더라도 향후 경영권 분쟁이 생길 경우 의결권 행사, 방향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 서연은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다.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바꿀 경우 확보 가능한 지분, 이미 시장에서 조용히 매수한
소량의 주식 추가로 매입 가능한 물량을 합쳐도 아직 51%에는 한참 부족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길이 보였다. 그녀가 보고서를 넘기던 중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강원의 성수동 부지 인근에 설립된 신생법인이 최근 주변 상업용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인 이름은 낯설었지만 주요 투자자 중 하나에 유채린의 사촌 이름이 있었다. 서연의 손이 멈췄다. 이 회사 언제 만들어졌어요? 담당자가 답했다. 3달 전입니다. 아직 특별한 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해 주주 구성을 다시 봤다. 채린이 태준의 집에 들어온 시점과 거의 겹쳤다. 아직 이것만으로 어떤 의도도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오래된 직감이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다. 유채린이 원하는 것은 강태준이라는 남자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전환사채 전환, 시나리오가 적힌 문서 아래에 직접 서명했다. 당장 실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시작하라는 승인 서명이었다. 펜을 놓은 뒤 그녀는 한동안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과거에는 강원을 살리는 모든 문서 끝에 태준의 이름을 남겨주었다. 자신은 뒤에서 계산하고 협상하고 연결했지만 마지막 결정권자는 언제나 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처음으로 같은 회사를 두고 자신의 이름이 가장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인지 해방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서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한 일을 숨기지 않을 거야.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 체리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강원 성수부지의 예상 담보 가치와 해외 계약 일정에 대해 묻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잠든 태준을 바라보며 아주 짧게 웃었다. 그리고 휴대전화 화면에 저장된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이 남아 있었다. 강원 유동성 악화 시 핵심 자산 인수 검토. 서연이 아직 알지 못하는 싸움이 이미 다른 방향에서도 시작되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을 열흘 앞둔 새벽 서연은 배를 움켜쥔 채 거실 바닥에 한동안 서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진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온 통증은 이전과 달랐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허리까지 파고드는 압박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함께 있던 가사 도우미가 놀라 병원에 연락했고 윤지호에게도 곧바로 전화가 갔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서연은 휴대전화를 한번 바라보았다. 화면 맨 위에는 여전히 강태준의 이름이 있었다.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도 손가락이 잠시 그 이름 위에서 멈췄다. 아이의 아버지였다.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만큼은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뉴스 알림 하나가 떠올랐다. 강원그룹이 유채린의 가족이 운영하는 유통사와 해외 프리미엄 채널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강태준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는 기사였다. 기사 사진 속 태준은 채린과 나란히 공항을 걷고 있었다. 서연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병원에 도착하면 변호사님한테만 연락해주세요. 가사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께는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식적으로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늘은 아니에요. 병원에 도착한 뒤 시간의 감각은 빠르게 사라졌다. 검사와 설명이 이어졌고 통증은 일정한 간격으로 더 강해졌다. 서연은 침대 난간을 붙잡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몇 시간 전까지 전환사채, 전환 준비 자료와 주주 접촉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던 자신이 이제는 숨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윤지호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서연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지호는 서류가 든 가방을 의자 아래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 이야기는 오늘 하나도 안 할 거야. 내가 알아서 막아둘 테니까. 서연은 힘겹게 웃었다. 그 말을
당신한테 처음 듣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좀 들어. 잠시 후 또다시 통증이 밀려오자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사이 문득 5해 전 태준이 강원의 첫 대형 투자를 유치한 날이 떠올랐다. 그는 술에 취해 서연에게 자신이 드디어 회사를 살렸다고 말했고, 사실 그 투자자의 위험 심사를 밤새 설득한 사람도, 담보 조건을 다시 설계한 사람도 자신이었다. 그때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적어도 오늘 태어나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의 삶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배를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처음 병실을 가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몇 초 뒤에야 알아차렸다. 간호사가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말해주었고, 작은 아이가 품에 안겼다. 붉은 얼굴과 꽉 쥔 주먹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내려다보다 이마에 입을 맞췄다. 행복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뜻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느껴졌다. 윤지호가 한참 뒤 병실에 들어왔을 때 서연은 먼저 말했다. 태준 씨한테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만 전달해줘. 지호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직접 연락 안 해도 괜찮겠어? 면접 교섭이나 양육비 같은 건 나중에 따로 정리하고, 그것도 회사 문제랑 완전히 분리해줘. 아이는 협상 카드가 아니야.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덧붙였다. 그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될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야. 그 말은 담담했지만 지호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포기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태주는 서연이 아이를 낳았다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받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온 업무 메시지 수십 개가 한꺼번에 쌓였고, 비서 이도현이 보낸 짧은 문장도 그 사이에 묻혀 있었다. 한서연 씨, 금일 출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태주는 다음 투자자 미팅 시간이 다가오자 화면을 넘겨버렸다. 그날 밤 체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들며 웃었다.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 우리 쪽에서 조금만 더 밀어주면 이 계약은 끝날 것 같아.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편하지 않았다. 해외 매장 확대에 필요한 선투자금이 예상보다 커졌고, 국내에서 요청한 담보 평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체린이 그런 그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또 돈 걱정에 걱정은 아니야. 숫자를 맞추는 중이지. 태준아, 지금 물러나면 다들 네가 겁먹었다고 생각해.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조금 가까이 기울였다. 한서연 씨가 빠졌다고 회사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더 웃음거리야. 그 한마디에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체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태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손실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했다는 평가라는 것을. 흔들릴 일 없어. 태준이 낮게 말했다. 강원은 내가 만든 회사야. 체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러니까 보여줘. 서연은 출산 후 일주일 동안 회사 관련 자료를 거의 보지 않았다. 몸이 회복되지 않았고 밤마다 몇 시간 간격으로 깨야 했다. 하지만 투자팀과 법무팀은 이미 그녀가 승인한 범위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전환 사채, 전환에 필요한 절차가 정리됐고, 매도 의사를 밝힌 소액 주주들과의 협상도 하나씩 마무리됐다. 오성우를 중심으로 한 초기 주주그룹은 아직 완전히 서연 편에 서지는 않았지만 태준의 최근 담보 확대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서연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지호는 그녀에게 최신 지분 구조표를 보여주었다. 직접 소유분과 전환 예정분을 합치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 하지만 아직 절반에는 못 미쳐. 서연은 숫자를 천천히 확인했다. 의결권 위임 이야기는 오성우 쪽이 조건을 걸었어. 네가 경영권을 잡더라도 회사 쪽에서 팔지 않을 것.
인력 구조 조정을 첫 수단으로 쓰지 않을 것, 그리고 특별감사를 먼저 실시할 것.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받아들일게. 지호가 눈을 들었다. 너, 개인적으로는 태준 씨를 당장 끌어내리고 싶지 않아. 서연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 말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회사가 내 복수 도구가 되는 순간 나도 그 사람과 똑같아져. 한 달이 지나면서 태준의 해외 일정은 계속 길어졌다. 서연은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마련해준 한남동의 작은 주택으로 옮겼지만 예전 저택 근처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대신 산후 회복이 어느 정도 끝나자 매일 오전 2시간씩만 투자팀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 사이 강원 주가는 대규모 차입 계획에 대한 우려로 흔들렸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도 경영진에게 위험 관리 계획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틈을 이용해 무리하게 물량을 사지 않았다.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나누어 거래했고 장기 보유주주들에게는 자신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해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오성우 그룹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믿었지만 그녀가 결국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태준을 몰아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마지막 면담에서 오성우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솔직히 말합시다. 강 회장을 미워합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미워해요. 오성우의 눈썹이 움직였다. 서연은 그대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회사까지 미워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 대답이 끝난 뒤 오성우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 의결권 위임 초안을 꺼내놓았다. 전환이 실행된 날 서연은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팀으로부터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확인을 받고도 한동안 보고서만 내려다봤다. 몇 년 전 강원이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두었던 계약이 이제 다른 형태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는 태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권리였다. 지금은 태준의 독단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연은 투자팀장에게 물었다. 오늘 기준 전체 의결권 계산 다시 해주세요. 직접 보유 전환, 지분 위임 예정분까지 전부. 1시간 뒤 새로운 표가 도착했다. 숫자는 49%를 조금 넘고 있었다. 목표에는 아직 닿지 않았다. 투자팀장이 말했다. 박영진 대표 쪽 지분이 움직이면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분은 강 회장 선친 때부터 가족과 가까워서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그의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박영진은 자신이 강원에서 실무를 돕던 초기부터 봐온 사람이었다. 태준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주주 가운데 하나였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투자팀장이 놀랐다. 지금 몸 상태로요. 아이 낳은 지 한 달 넘었어요. 갈 수 있어요.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부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자료를 보여드리러 가는 겁니다. 박영진은 서연이 가져온 현금 흐름 전망표를 끝까지 읽은 뒤 안경을 벗었다. 태준이가 이걸 모릅니까? 재무팀에서 위험 의견은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멈추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니까요. 박영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버지 회사가 무너질 뻔한 걸 자기 집안의 수치처럼 안고 살았지.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오래 막아줬어요. 당신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박영진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위험한 결정을 대신 수정해주고 부족한 자금을 연결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스스로 해낸 거라고 믿게 뒀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못 보게 만든 셈이에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영진은 마지막 페이지에 놓인 특별감사 요구안을 다시 읽었다. 내 지분을 당신에게 넘기지는 않겠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감사 안건과 경영진 책임 안건은 당신 쪽과 같이 판단해보지. 그것이면 충분했다.
서연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밖으로 나온 뒤 투자팀장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른 장기주주 한 명이 의결권 위임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었다. 새로 계산된 비율은 51%를 아주 조금 넘어섰다. 2달 뒤 태주는 서울로 돌아온 첫날 아침 집무실에서 해외 계약 보고를 받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로 문서를 넘기던 그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비서 이도현에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한서연은 어떻게 됐어? 도현이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봤다. 태주는 별 의미 없다는 듯 다시 보고서를 넘겼다. 애 낳을 때 됐잖아. 나았어. 순간 집무실 공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도현의 손에 들린 태블릿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회장님, 그건 2달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뭘 전, 사모님께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 잠깐의 침묵 뒤 그가 낮게 물었다. 2달 전, 네. 태준은 자신이 그 메시지를 본 기억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봤지만 업무라고 생각하고 넘겼을지도 몰랐다.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올라왔지만 그는 곧 표정을 굳혔다. 왜 나한테 다시 말 안 했어? 도현은 입술을 다물었다. 다시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현의 얼굴이 창백한 이유는 아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태준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또 뭐 있어? 도현은 태블릿 화면을 열며 침을 삼켰다. 오늘 오전 주주 명부와 의결권, 위임 현황이 최종 갱신됐습니다. 그래서 한서연 씨 측에서 확보하거나 위임받은 의결권을 합산하면 그는 한번 말을 멈췄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말해 51%를 넘었습니다. 태준은 몇 초 동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비서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말도 안 돼. 걔가 무슨 돈으로 51%를 사 전부 매입한 게 아닙니다. 과거 전환사채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됐고 최근 매수분과 기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이 합쳐진 겁니다. 전환사채 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몇 달 전 자신이 무심하게 넘겼던 문서 제목이 떠올랐다. 제2차 전환사채 계약. 도현이 낮게 덧붙였다. 해당 계약은 회장님 취임 초기 자금 조달 때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표이사 서명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태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서명이 누구 것인지. 태준은 그날 오후 약속도 없이 서연의 집을 찾아왔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 그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서연이 앞을 막았다. 출산 전보다 조금 마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훨씬 단단했다. 태준은 인사조차 없이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은 담담히 되물었다. 어떤 거? 51%. 벌써 들었네. 이게 네가 말한 이혼이야. 애 낳아놓고 뒤에서 내 회사 뺏는 게. 서연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아이 얘기 또 그렇게 할 거야. 결국 나 돌아오게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태준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내가 채린이랑 있는 게 싫으면 싫다고 말해. 왜 회사까지 끌어들여?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옆 테이블에서 서류 한 장을 가져왔다. 다음 주 임시 주주총회 일정이야. 태준이 받아들지 않자 그녀가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특별감사 요구와 경영진 책임 검토가 첫 안건이야. 한서연, 난 당신이 남편으로 돌아올 필요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조용했다. 강원 회장으로서 보고서를 준비해. 그제야 태준의 얼굴에서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드러났다. 두려움이었다. 서연은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올 때는 아이를 이용해서 내가 당신을 붙잡는다는 말부터 하지 마. 당신이 2달 동안 존재조차 잊었던 아이야. 문이 천천히 닫혔다. 태준은 복도에 혼자 남아 손에 든 주주총회 일정표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버렸다고 믿었던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임시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 강원그룹 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는 출근하자마자 법무실과 재무실, 전략기획실, 책임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모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현 측이 제출한 특별감사 요구서와 의결권 현황표가 펼쳐져 있었다. 태주는 붉어진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다 법무실장에게 물었다. 전환사채 전환 자체를 막을 방법은? 법무실장은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계약상 행사기간과 절차가 모두 충족됐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이셨던 회장님 서명도 있고요. 그걸 누가 설계했는데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연이었다. 몇 년 전 강원이 은행 문턱에서 줄줄이 거절당하던 시절, 자신은 하루라도 빨리 돈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재촉했고 서연이 내민 계약서에 제대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명했다. 그때 그는 아내가 언제까지나 자신의 편일 거라 믿었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위임받은 의결권은 저쪽 주주들 압박해서 철회시키면 되잖아. 법무실장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당한 압박으로 보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특히 오성우 전 부사장 측은 이미 특별감사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주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특별감사라고 해봐야 뭐가 나오겠어. 내가 회사 돈을 훔쳤어.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침묵이 태준에게는 대답처럼 느껴졌다. 같은 시각, 서연은 강남의 임시 사무실에서 감사 범위를 최종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법무팀과 외부 회계자문 인력에게 분명한 선을 그었다. 개인적인 의심을 넣지 마세요. 확인 가능한 거래만 봅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취득과 처분관계법인 대여담보 설정, 해외 사업 선급금, 그리고 유통계약과 연계된 자금 이동, 그것만 윤지호가 맞은편에서 서연을 바라보다 물었다. 유채린 쪽 법인도 포함하지. 강원 자금과 연결된 흔적이 있으면 포함해. 네가 이미 의심하고 있는 성수동 건도. 서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의심과 증거는 달라. 내가 먼저 결론 내리면 안 돼. 지호는 작게 웃었다. 예전보다 더 무서워졌네. 서연은 웃지 않았다. 예전에는 태준이 문제를 만들면 내가 해결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였어.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녀는 감사 요구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한 뒤 펜을 내려놓았다. 나한테 필요한 건 태준을 망칠 자료가 아니야. 강원이 지금 어디까지 위험해졌는지 확인할 자료야. 그때 투자팀장이 새로 확보한 등기 자료를 가져왔다. 성수동 부지 인근에서 움직이던 신생법인이 최근 강원이 보유한 물류시설 중 하나를 담보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다는 내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첫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그 법인의 실질 투자자 가운데 유채린의 사촌뿐 아니라 채린의 가족회사 계열재단 인사 한 명도 포함돼 있었다. 태주는 그날 오후 채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서연 측이 성수동 부지와 물류센터 관련 거래를 감사 대상에 넣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불쾌하게 웃었다. 결국 이런 식이야. 나를 범죄자처럼 만들고 싶은 거지. 채린은 놀라기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얼굴을 했다. 특별감사가 시작되면 계약 전부 들여다볼 텐데. 그래서 아직 확정 안 된 자산 이동은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태준의 눈썹이 움직였다. 무슨 자산 이동? 채린은 태블릿을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수부지 일부랑 물류센터 지분을 별도 법인으로 넘겨두는 방법. 지금 강원 본체에 다 묶여 있으면 서연 씨가 의결권으로 다 통제할 수 있잖아. 먼저 빼놓으면 적어도 핵심 자산은 지킬 수 있어. 태주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은 합리적인 방어책처럼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이 자신의 과거 계약을 이용해 51%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별도 법인은 누구 소유로? 태준이 물었다. 채리는 잠깐 멈췄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겠지. 내 가족 쪽 채린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짧은 경직이 지나갔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경영권을 뺏기느냐 마느냐 문제야.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을 몰아내려 하면서도 회사 자산을 밖으로 빼돌리자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회사를 건드리지 말라고 자신이 그녀에게 화를 냈다. 그런데 지금 정말 회사 밖으로 자산을 옮기자고 말하는 사람은 채린이었다. 특별감사를 막기 위한 태준의 움직임은 오히려 주주들의 불안을 키웠다. 일부 이사들은 감사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재무담당 정민석은 회의록에 남겨두었던 과거 경고 의견을 법무팀에 정식 제출했다. 그 중에는 물류센터 추가 담보 설정이 현금 흐름 악화 시 회사 전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태주는 정민석을 불러 세워 분노했다. 당신 지금 한서연 편에 선 거야. 정민석은 얼굴이 굳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누구 편도 아닙니다. 회사 편입니다. 내가 회사야. 태준이 즉시 받아치자 정민석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마다 서연이 먼저 와서 훨씬 부드러운 방식으로 위험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태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을 고르고 숫자를 다시 정리하고 대안을 만들어 놓은 뒤 마지막 선택은 그의 것처럼 남겨주었다. 이제 그 완충막이 사라지자 태준은 처음으로 회사 안에서 자신을 향한 날 것의 불신을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정민석을 내보낸 뒤 혼자 집무실에 남았다. 그리고 한참 후 자신도 모르게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옛 사진을 꺼냈다. 강원의 첫 신사옥 앞에서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그날 내가 해냈다고 말했다. 서연은 웃으며 응, 당신이 해냈어 라고 답했다. 이제야 그 말이 축하였는지 배려였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맡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감사팀은 사흘째 되던 날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강원이 외부 프로젝트 명목으로 지급한 자문비와 선급금 일부가 두 차례의 중간 법인을 거쳐 채린의 친척이 투자한 부동산 개발사로 흘러간 정황이었다. 아직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거래 시점이었다. 강원이 유동성 압박을 받기 시작한 시기에 회사 내부에서는 성수동 부지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고, 거의 동시에 해당 개발사가 그 부지를 낮은 가격에 인수했을 경우에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었다. 지호가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최소한 이해상충 여부는 확인해야 해. 채린 쪽이 강원이 흔들릴 경우 자산을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의심은 충분해. 서연은 문서들을 차례로 보았다. 태준이 알고 있었을까? 아직 몰라. 직접 지시한 자료는 없어. 그럼 모른다고 가정하고 가야 해. 지호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왜 굳이 태준한테 유리하게 생각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유리하게 보는 게 아니야. 없는 죄까지 씌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녀는 잠시 후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대신 이건 설명해야겠네. 태준 명의 승인이 있는 담보 확대와 관계법인 대여는 본인이 책임져야 해.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잘못을 대신 덮어줄 생각도 하지 않은 잘못까지 더해 공격할 생각도 없었다. 그것이 예전의 자신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었다. 태준은 채린에게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저녁 늦게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감사팀이 확보한 법인 관계도를 던졌다. 채린은 한눈에 자료를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 물었다. 이게 뭐야? 네 사촌 회사.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다. 성수동 부지 주변 왜 조사했어? 채린은 잠시 침묵하다 어깨를 으쓱했다.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조사하는 게 이상해. 강원 물류센터 인수 시뮬레이션은 이번에는 채린의 눈빛이 달라졌다. 태준아, 지금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대답해. 만약의 경우를 검토한 거야. 기업이 어려워지면 자산 매각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
태준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걸 왜 네 쪽에서 미리 계산했는데. 체리는 한숨을 내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정말 끝까지 감정적으로 굴 거야. 내가 당신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움직였는데 살리려고. 태준이 비웃듯 되물었다. 그 말에 체린도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럼 솔직히 말해줄까? 강원은 지금 너무 비싸. 당신이 계속 이렇게 확장하다가 현금이 마르면 가격은 떨어져. 그때 우리 쪽에서 자산을 사주면 당신도 살아남는 거야.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체리는 오히려 차갑게 덧붙였다. 세상에 공짜로 구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도 사업가잖아. 그 한마디는 태준의 머릿속 어딘가를 날카롭게 갈랐다. 공짜로 구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말. 그러나 한 사람은 있었다. 서연은 강원이 망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그를 살려놓고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태준은 그것을 도움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다. 반면 체리는 자신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대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물었다.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강원 현금 흐름 위험한 거.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나한테 더 빌리라고 한 거야. 나는 성장하라고 한 거야. 내가 실패하면 내 가족이 자산 가져가고 당신이 성공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체린이 차갑게 말했다. 결국 선택한 건 당신이잖아. 내가 서류에 사인했어. 내가 담보 잡으라고 강제로 시켰어. 태준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잔인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다. 체리는 그의 약점을 이용했다. 그러나 마지막 승인 버튼을 누른 것은 늘 자신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부 떠넘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 있었다. 체리는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회사도 잃고 지분도 잃으면 우리 관계를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나도 생각해봐야겠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 날 태준은 예고 없이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직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잠시 고민한 뒤 그를 들여보내라고 했다. 태준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물었다. 체린이 쪽 법인 내가 찾아낸 거야. 감사 범위 안에서 나온 거야. 걔가 강원 자산 노린 거 알고 있었어. 의심한 건 조금 전부터였고 확인한 건 이번 주야.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내가 왜 적어도. 태준은 말을 멈췄다. 적어도 아내니까라고 말하려다 자신들이 이미 이혼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서연이 대신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알려줬겠지. 당신이 잘못된 계약을 하면 내가 고쳐놓고 잘못된 사람을 믿으면 내가 뒤에서 막아줬을 거야.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연아, 이번 일에서 당신이 속은 부분과 당신이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은 따로 볼 거야. 유채린이 당신을 이용했다고 해서 당신이 한 결정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난 회사를 지키려고 했어. 아니, 서연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지키려고 했어. 회사는 그걸 증명하는 도구가 됐고.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특별감사 중간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이사회에 제출될 자료야. 관계법인 거래 과도한 담보 설정, 내부 경고, 무시, 전부 포함돼 있어. 태준이 보고서를 내려다보다 힘겹게 말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사과하면 돼. 서연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질문이 오히려 슬펐다. 여전히 그는 모든 문제의 중심이 둘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과는 나한테 할 수 있어. 하지만 회사에 대한 책임은 사과로 끝나지 않아. 날 끌어내리겠다는 거네. 특별감사가 끝날 때까지 회장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내 회사에서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부터 고쳐. 강호는 당신 개인 소유물이 아니야. 그녀는 태준 앞에 주주총회 수정 안건을 밀어놓았다. 임시 직무정지와 특별감사 지속 주요 자산 처분에 사전 승인 강화, 그리고 직원 고용 안정 원칙이 적혀 있었다. 태준은 마지막 항목을 바라보다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진짜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면 회사를 그냥 무너뜨리면 되잖아. 서연은 배신당한 결혼 생활보다 더 오래 지켜온 회사 이름을 잠시 바라봤다.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강호는 당신이 아니니까. 주주총회 전날 밤, 서연은 아이를 재운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다음날 사용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지분 구조, 특별감사, 중간 결과, 자금 안정화, 계획, 고용 유지 방안. 그 어떤 페이지에도 자신의 이혼이나 채린과의 관계는 적혀 있지 않았다. 개인적인 상처를 기업의 판단 근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지호에게서 마지막 의결권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예상했던 주주 대부분이 약속을 지켰고 박영진 역시 최소한 특별감사와 직무정지 안건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이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내일 엄마가 뭘 얻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는 남의 자존심 때문에 엄마 이름을 숨기지는 않을게. 같은 시각 태주는 텅 빈 한남동 저택의 침실에 혼자 서 있었다. 화장대 위 채린의 물건들은 거의 사라져 있었고 서연이 쓰던 흔적은 이미 2달 전에 자신이 직접 치우게 했다. 방 안에는 이제 어느 쪽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지난 몇 달 동안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스스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깨달음은 면죄부가 아니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이 평생 자기 것이라 믿어온 자리 앞에서 표로 심판받아야 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침 강원그룹 본사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사생활과 이혼 문제를 논쟁거리로 만들지 않겠다는 서연 측 요청에 따라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고 회의장 내부에도 언론은 들어오지 못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 위에 얇은 코트를 걸치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2달 전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표정은 차분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다. 윤지호가 그 모습을 보고 낮게 물었다. 긴장돼 서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응, 후회해.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다. 이 건물은 서연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다. 강원이 작은 중견기업에 불과하던 시절부터 그녀는 이곳에서 밤을 새우고 투자자에게 보낼 자료를 수정하고 부도 위기의 계열사를 정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의에서 그녀는 태준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았다. 누군가 그녀에게 의견을 물으면 태준이 대신 설명했고 그녀는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자신의 이름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건물에 들어가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다. 이번에는 뒤에 앉지 않을 거야. 회의장 안에는 이미 주요 주주와 이사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태주는 중앙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어머니 최명숙도 뒤쪽 주주석의 모습을 드러냈다. 명숙은 서연이 들어오는 순간 노골적으로 얼굴을 굳혔다. 과거에는 서연이 집안 행사에 조금만 늦어도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바라봤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굳이 여기까지 와야 했어. 서연은 서류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으며 답했다. 주주총회인데 주주가 오는 게 이상해.
우리 둘이 따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이잖아. 회사 일은 우리 둘 일이 아니야. 태준의 턱이 굳었다. 그럼 뭘 원하는 건데? 사과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면 돼. 서연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태준이 얼마나 오래 문제를 잘못 이해해 왔는지만 선명하게 보였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당신 때문에만 왔다고 생각하는구나. 태준이 대답하려는 순간 사회자가 회의 시작을 알렸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고 중앙 맞은편 좌석에 앉았다. 첫 안건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보고였다. 외부 감사 책임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지난 몇 년간의 주요 거래를 설명했다. 해외 사업 확대를 위한 과도한 선지급, 여러 계열 자산의 추가 담보 설정, 내부 재무팀이 반복적으로 위험 의견을 냈음에도 그대로 집행된 차입, 그리고 유채린 측 이해관계자와 연결된 법인으로 자금 일부가 흘러간 정황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다. 감사 책임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현재 단계에서 강태준 회장이 해당 외부 법인의 최종 인수계획까지 인지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담보 확대와 관계법인 거래 승인에는 경영진 책임이 존재하며 이해상충 관리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확인됩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준을 필요 이상으로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가 실제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정확히 남아 있었다. 태준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그는 바로 마이크를 잡았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강원의 장기 성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민석이 주주석에서 낮게 시선을 내렸다. 태준은 말을 이어갔다. 몇몇 결과만 가지고 당시 판단 전체를 무책임했다고 규정하는 건 부당합니다. 그때 오성우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럼 왜 경고한 사람들을 회의에서 배제했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건공직의 개 회의에서 볼 2포 2톤 볼 2톤 3대.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두 번째 안건은 서연 측이 제안한 경영 안정화 계획이었다. 서연은 직접 앞으로 나갔다. 화면에는 예상보다 단순한 숫자들이 떠올랐다. 과도한 신규 매장 확대 중단, 이미 계약된 핵심 사업만 유지, 일부 비핵심 투자, 재검토 자산 매각보다 먼저 현금 흐름 안정화, 그리고 인위적인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기 해결책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주주가 물었다. 한서연 씨는 지금 51%가 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회사를 정리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더 큰 이익 아닙니까? 서연은 곧바로 답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원이 청산 가치만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애착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까?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애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안은 감정 때문에 만든 게 아닙니다. 현재 현금 흐름과 부채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무리한 확장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숨을 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좋은 자산을 싼 값에 파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녀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을 벌주기 위해 강원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강원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었다. 그 말은 며칠 전 태준에게 했던 말과 같았지만 오늘은 수십 명의 주주 앞에서 회사의 원칙으로 선언되고 있었다. 잠시 휴식이 주어지자 최명숙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정말 이럴 수 있니? 서연은 물병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이 너를 어떻게 받아줬는데 이제 와서 태준이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이 정말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제가 들어갔을 때 강원은 빚 때문에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던 회사였어요. 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차분히 이어갔다.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그 시절 뭘 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생색내겠다는 거야. 아니요.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태준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명숙이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태준은 서연이 아니라 바닥을 보며 말했다. 오늘 여기서 집안 얘기할 일 아닙니다. 처음으로 그가 어머니 앞에서 둘의 문제와 회사를 분리하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화해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늦게 시작된 책임감은 책임감일 뿐이었다. 그녀는 명숙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핵심 안건이 상정됐다. 특별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강태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 경영체제를 가동하는 안이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장을 둘러봤다. 강원은 제 인생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제가 다시 일으켰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몇몇 오래된 주주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태준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판단 실수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영권을 갑자기 바꾸면 시장은 더 불안해질 겁니다. 한서연 씨가 과거 회사에 도움을 준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대표 체제를 흔드는 건 또 다른 위험입니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개인적인 갈등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면 박찬고, 우리 이혼이 이 일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어. 이혼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여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다는 이유와 당신이 직무정지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릅니다. 전자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후자는 회사의 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녀는 감사 보고서를 들어보였다. 이 문서 어디에도 당신이 저를 창고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채린 씨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있는 건 승인 담보 차입 내부 경고, 그리고 그 결과뿐입니다. 태준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표결이 시작됐다. 처음 몇 표는 태준 쪽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가진 지분 가족과 오래 관계를 맺어온 주주 몇 명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태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안도감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오성우가 찬성표를 던졌다. 과거 태준의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주주 한 명도 찬성했다. 태준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박영진은 한동안 투표지를 바라보다 결국 직무정지 찬성 쪽에 표시했다.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박영진은 낮게 말했다. 태준아, 회사는 네가 증명해야 할 자존심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태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최종 집계가 화면에 나타났다. 안건 가결. 특별감사 종료 시점까지 강태준의 회장 직무는 정지되고 주요 자산 거래 권한도 임시경영위원회로 넘어갔다. 회의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이것은 승리 파티가 아니라 한 경영자의 권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서연 역시 웃지 않았다. 그녀는 중앙석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고 잠시 그 의자를 바라봤다. 2달 전 자신을 창고로 보내라고 명령한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였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가 그 자리에 앉았다. 태준은 표결이 끝난 뒤에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료를 챙기기 시작하자 그는 갑자기 서연을 향해 말했다. 이제 됐어. 회의장에 남아있던 몇 사람이 움직임을 멈췄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태준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내가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갈게.
그러니까 회사를 이용해서 복수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가슴속에서 마지막 남은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미련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과 마주섰다. 아직도 모르겠어. 태준의 입술이 굳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장 끝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당신이 나를 창고로 내보낸 날, 난 남편 하나를 잃었어. 오늘은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살려낸 회사를 되찾으러 온 거야. 태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자존심이 흔들렸다. 서연은 한 발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당신이 돌아오는 건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야. 내가 다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게 결말이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회사의 직함이 아니라 몇 달 뒤 강원은 공격적인 확장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핵심 유통계약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신규 사업은 중단했고 일부 부채는 장기 구조로 재조정했다. 특별감사는 계속 진행됐지만 무리한 인력 감축은 없었다. 유채린 측 법인과 연결된 거래들은 계약 관계가 정리됐고 이해 상충이 확인된 일부 계약은 이사회 심사를 거쳐 종료됐다. 체리는 태준이 직무에서 물러난 직후 연락을 줄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사업을 이유로 완전히 거리를 뒀다. 그녀의 가족 역시 강원의 핵심 자산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태준은 몇 차례 서연에게 연락했지만 처음과 달리 회사를 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승인했던 거래에 필요한 조사에 협조했고 뒤늦게나마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서연에게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다만 태준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 탓만 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정도의 변화였다. 어떤 상처는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다시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서연은 한남동의 옛 저택을 결국 매각했다. 중개인이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볼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한참 고민한 뒤 혼자 들어갔다. 침실은 이미 비어 있었고 정원 끝 별채도 새로운 주인을 위해 정리된 상태였다. 서연은 그 창고 앞에 잠시 멈췄다. 불과 몇 달 전 이곳에서 자신은 본체 2층으로 들어가는 태준과 채린을 바라봤다. 그날에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 처음으로 잃어도 되는 것을 놓아버린 것이었다. 집 매각 대금 중 일부는 개인 자산으로 남기고 일부는 강원과 별개의 민간기금 설립에 사용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여성 직원들을 지원하는 기금이었다. 누군가 왜 그런 사업을 시작하느냐고 묻자 서연은 거창한 사연을 말하지 않았다.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그 약함을 이유로 자리까지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도 않았고 그것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상처가 무엇을 바꾸게 할지만 선택했다. 태준이 아들을 처음 제대로 만난 것은 아이가 100일을 훌쩍 넘긴 뒤였다. 서연은 윤지호를 통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알렸고 회사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가족 상담센터의 면접 공간을 선택했다. 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 얼굴만 바라봤다. 많이 컸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서연은 아이를 바로 건네지 않고 말했다. 앞으로 아이를 만나는 건 당신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해. 약속을 지키고 아이 앞에서 우리 문제를 말하지 않고 회사 일과도 연결하지 않는 조건이야. 태준은 예전처럼 반박하지 않았다. 알겠어. 서연은 그 대답을 확인한 뒤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겨주었다. 태준의 팔이 어색하게 굳었다가 조금씩 안정됐다. 아이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작은 손으로 셔츠를 움켜쥐었다.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서연은 그것을 모른 척했다. 이 장면이 재결합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서연에게 남편으로서의 태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다. 몇 주 뒤 서연은 강원 본사의 새로운 투자 전략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나간 뒤 잠시 혼자 창가에 섰다. 서울의 빌딩들이 저녁빛 아래 길게 이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투자안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결제선이 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마지막 페이지에 태준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모든 것을 정리했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판단에 자신이 서명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에게는 회사를 지켜야 할 책임도 있었고 한 사람의 엄마로서 살아갈 삶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선택할 자신의 시간이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결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도 주주들도 과거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서류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때 사랑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숨겼던 여자는 이제 세상 누구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얻은 가장 큰 지분이었다.